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문고판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때 워낙은 이제 출판사랑 계약했던 책 제목이 한국인의 관계와 경계였어요. 한국인의 관계와 경계. 근데 출판사에 책을 보내줬는데, 책 제목이 바뀌었어. 좀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은 교수여서 그러셨는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책 제목을 바꾸셨더라고.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관계와 경계 아니었어요? 했더니 아 맞아 말씀 안 드렸구나. 그냥 이름 제목을 바꿨대. 왜 바꾸시냐 했더니 너무 어렵잖아요. 관계와 경계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만 한더라도 좀 이게 반대 개념 같고 이해가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요 경계가 없는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경계에 대한 좀 관심이 떨어지는 문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웬만한 경계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다 같이 살지만 자기 방이 있잖아요. 방을 문 닫고 들어가면 잠그면 잠그지 말라고 그래 옛날에는. 너 왜 문 잠그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제가 예전에 방송 강연을 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아이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시는 분, 몇 분이 손 드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노크했냐 했더니 어렸을 때는 안 했고, 좀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노크를 안 했더니 쌩 난리를 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똑똑 두들긴 다음에 들어오라 그랬다지 기다렸다 들어가냐 아니면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기다려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나 들어간다. 이거 바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경계가 살아있는 문화를 얘기하냐 하면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경계까지 살아있는 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잘하려고 이제 뭐 뉴스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보통 뉴스는 진짜 절반 이상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거 뭐 거의 안 들려요. 드라마는 좀 나아 그래도. 또 재미있는 드라마가 좀 그래도 잘 들려요. 그래서 이제 좀 코미디 드라마를 열심히 봤어요. 풀하우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싱글 데디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재밌게도 이제 상처하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딸 셋을 키웁니다. 근데 이제 처남이랑 뭐 처남 친구랑 같은 되게 독특해. 남자 셋이 여자 아이 셋을 키우는데 이게 한 87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내가 한 3, 4살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한 대여섯 살, 5살, 6살 요쯤 때였을 거예요. 얘가 화가 났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아빠 미워!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때 막 쫓아가더라고요. 그 아빠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몇 살이나 됐다고 이 건방지게 문을 꽝 닫고 이게 아빠한테 싫으면 뭐 어쩌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빠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어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no!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어요. 좀 있다가 또다시 can I come in? 2번을 시도를 해요. no! 해요. 그랬더니 하더니 3번을 해요. 똑똑, can I come in? no!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 기분 풀리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돌아 나오더라고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90년대 초인데 저 그냥 연출이겠지. 네? 궁금해서 제가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어제 드라마를 보는데 이만저만한 장면이 나오더라. 미국 친구한테. 그게 뭐 이상하네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그 아이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문화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거의 중독에 빠지다시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계는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는 그냥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착을요, 우리 같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우리 2줄 관계, 3줄 관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교도 그릴 때 2줄이 정상이고 친밀한 관계고 3줄은 투 멋진 거죠. 밀착인데 이 밀착은 좀 병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관계 중독이란 말이 나왔냐면 중독이 뭐예요?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독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술을 내가 마신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길가에서 뭐 내가 자고 있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계에 내가 빠졌는데 내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내 감정을 피력할 수 없으면 이거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융합돼 있고 밀착돼 있고 내가 없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계는 굉장히 깊어 보여요. 뭐 둘이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고요. 서로 뭐 24시간 같이 뭐 행동하고요. 뭐 너무너무 가까워 보이지만 내 주장을 못 해요. 상대방 불안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밀착 관계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줄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두 줄 관계는 경계가 살아있는 관계인 거죠. 적절한 경계가 있는 관계를 우리는 친밀한 관계다. 전문가들이 볼 땐 두 줄을 걸 수 있다. 세 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경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아마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을 잘 고쳤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팔았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거리두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경험하면서 내가 빨리 책 써야 되겠다. 한국인의 관계와 경계 때는 실패했는데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면 이제는 이해하겠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불편은 하죠. 하지만 이건 필요 불가결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왜 있어야 하느냐. 왜 can I come in 한 다음에 안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뭘 했을까요? 존중받는.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도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숨겨야 되거나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된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경계라는 건 뭐냐면 너랑 나랑 달라라고 줄 걷는 게 경계가 아니고 내 경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 바람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에도 들었지만 이 덕선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화를 낸 것 같지만 처음으로 자기 공간을 주장한 거예요. 내가 내 바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정말 먹고 싶어요. 똑같이 나도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똑같이 나도 사랑받는 딸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본인의 바람. 근데 그게 무너져서 때로는 내가 많이 그동안 불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착하게 살았던 거예요. 라고 한 것을 처음 드러내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 아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계 안에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아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아이의 공간에 무조건 노크도 하지 않고 아니면 노크를 하자마자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쳐들어가는 수준이죠.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 바람은 중요하지 않아. 네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 엄마, 아빠 감정이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씩 우리가 재고해 볼 수 있고 좀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거리두기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자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가 불편하지만 절대로 이거는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고 이제 알았잖아요. 친밀감과 그동안 거리감은 반대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리감이 있으면 너 왜 그래?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게 왜 그래? 라고 하지. 우리가 이게 친밀감을 위해서 이 거리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반대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거리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공간을 우리가 좀 더 예전보다 더 잘 존중하고 또 판단을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을 매일매일 연습하신다면 분명 우리가 가까운 듯 보이지만 밀착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다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국가적인 신뢰도,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적 국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진국 대열에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다 보여져서 우리가 막 프라이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행복한 국가에는 우리가 선뜻, 이제 우리는 다 행복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행복의 조건은 어마어마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 연구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을 때 행복하대요.
먹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우리나라처럼 먹을 게 많은 나라는 나 본 적이 없어요. 치킨의 종류는 아마 전 세계 치킨의 종류를 다 합해도 우리나라만 못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2번 놀란다잖아요. 치킨의 종류에 놀라고 맛에 놀란다잖아. 맛이 다 똑같잖아요. 다 달라. 얼마나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연구자들이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대요.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관계 맺는 거 우리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제가 관계 중독에 빠질 정도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그게 사실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나누느냐예요. 때로는 제가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부부가 밥 먹는 사람이 제일 괴롭고, 아니 어린 시절 기억 떠올려 보라 그러면 가족 상담에서 밥 먹을 때 매 맞았다는 사람도 많고요. 밥 먹는 시간에 고역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밥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소통하고 그것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의 어떤 혈액이 밥 먹을 때도 또 관계를 맺을 때도 충분히 흐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공감 능력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공감을 연습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공감 능력을 잘 활용하고 연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가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